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아람코와 3조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 국부펀드와 합작 투자해서 중동의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공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의 기관이나 기업과 MOU를 맺어서 이번 순방으로 2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이렇게 대통령이나 왕자들이 사인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 자원 외교로 추진했던 MOU 73건 중 최종 사업으로 이어진 건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동은 조금 다릅니다. 중동은 절대 왕정 국가가 많고, 이들 왕정 국가는 모든 국부가 왕실 재산인데다가 국가의 법률보다 왕의 명령이 위에 있거든요. 모든 기업과 기관이 왕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실과 진행한 MOU가 중동 각 기업들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MOU를 체결하는 것은 왕실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기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일단 오늘 네. 하늘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저기 상암 오면서 한강변에서 쭉 봤죠. 네, 오늘은 하늘이 그렇게 가을 하늘답다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을 하늘 하면 생각나는 것은 코스모스, 네. 그리고 높고 구름 없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공활한데 애국가 가사 아닌가요? 네, 애국가에서만 쓰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란 가사가 자동으로 그냥 뭐 국민 그 교육현장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공활하다고 하는 단어의 용례가 애국가에만 있대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는 우리가 듣자마자 좀 알 것 같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왜 그런가? 애국가를 떠나서 과학적으로 가을 하늘은 왜 높은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가을 하늘 그러면 정말 구름이 적고, 그 다음에 뭔가 구름이 낮게 깔리지 않고 저 위에 있다 보니까 하늘이 좀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네. 높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일단 가을 하늘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맑고 더 파랗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유는 일단 당연히 맑은 이유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습한 여름이 지나서 우리는 가을이 되면요, 기단 배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건조한 고기압 때문에 이제 맑아지게 되는 거죠.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양쯔간 기단이라고 배웠었는데요. 이게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특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기압이 생기는 거고요. 여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대폭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건조한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 정말 맑은 날씨가 되는데, 고기압이 정확히 어떤 거냐? 주변보다 압력이 좀 높습니다. 다르게 예. 말하자면 주변보다 공기가 조금 두껍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이 좀 높은 거죠. 또 고기압 중심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네. 저기압은 불어 들어오는 거고 고기압은 불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름이 왜 만들어지느냐? 상승 기류가 있어야지 만들어져요. 예. 이 지표면이 데워지고 그러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추워지잖아요. 산 예. 위는 춥잖아요.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응결하면 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고기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공기 기둥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던 구름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낮에는 지표면의 태양에서 가열이 되겠죠. 예. 그럼 낮에 어느 정도는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름과 달리 태양 고도도 낮아요. 예. 그렇죠? 태양이 여름에 보면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겨울 정도 되면 이게 뭐 한낮인데 왜 이렇게 저기 낮은 곳에 있어? 이렇게 고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잘 안 생깁니다. 예. 여름에는요, 아주 맑은 날에 요즘 뭐 스콜이라고 하죠 거의 아열대기후처럼 됐는데 맑은 줄 알았는데 오후 정도 되니까 갑자기 구름이 생기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다시 맑아지는 게 반복되잖아요. 예. 여름에는 상공 2km 정도에서 하추문이 형성이 돼요. 근데 가을에는 10km 상공,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구름만 있습니다. 같은 구름은 있는데 훨씬 높은 곳에서만 구름이 있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더 높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심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네.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높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파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의 높이를 보고 또 흥미로운 건 색깔을 보고 하늘이 높다? 낮다 이걸 유추를 하는 겁니다. 예. 구름이 낮게 형성되지 않고 높은 구름이 가을철에 많아진 이유는 이제 확실히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뭔가 변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늘이 일단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그렇죠. 하늘색, 파란색. 네. 하늘이 왜 파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우주 영화를 보면요. 우주 공간에 태양이 있잖아요. 예. 엄청 밝죠. 예. 그런데 태양 주변이 까맣습니다. 맞아요. 왜 지구에서는 태양 주변이 파란데 그죠? 검은 공간에 박혀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 그렇게 보일까? 이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럼 하늘이 파란 이유는 뭐냐? 간접 조명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명 앞에다가 확산판을 단 것처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구에서는요. 당연히 대기 때문이겠죠. 빛이라는 전자기파가 들어오는데 대기랑 먼지들을 뚫고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구에서는. 예. 그런데 이 작은 입자들이랑 충돌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반사가 되면서 흩어집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전자기파가 빛이 파장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입자 때문에도 산란이 일어나요. 이거를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은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파장이. 근데 분자 크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산소니 질소니 이런 분자 크기는 1나노미터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산란은 파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아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의 이제 무지개색이라고 하죠. 말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잘 산란되는 색깔은 보라색. 예. 파란색 그 부분이 산란이 잘 되고요. 붉은색, 빨간색은 산란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보라색이 보여야겠죠. 예. 그런데 너무 산란이 잘 되니까 저 높은 곳에서 다 산란이 돼버린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까지 안 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 눈은 같은 색이라면 정말 절대적인 색이 같다면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감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또 파랗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파장이 보라색은 워낙 짧다 보니까 자외선이랑 가깝습니다. 예. 자외선 자체가 자색의 바깥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라색은 자외선이랑 가까워서 오존층이 또 일부러 흡수하기도 합니다. 더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거는 파란색이 주가 되는 거죠. 네. 하늘이 파란색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모든 곳에서 빛이 산란을 일으키는 중이라서 하늘 전체를 파란색으로 꽉 채운 셈이 되는 겁니다. 공기 네. 때문에. 근데 저녁녘쯤 되면은 노을이라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하늘이 붉게 바뀌는 시점이 또 가을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불타는 것 같이 예. 보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 불타는 것처럼 있으면 수증기가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만 자 노을이 지는 저녁은 그럼 도대체 왜 산란이 붉은색으로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 이겁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지구를 좀 멀리서 조망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빛이 뚫고 들어와야 되는 공기 덩어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비스듬히, 오니까요. 비스듬히 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다가 파란색은 힘을 다했어요. 다 산란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가득 채울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거고 이렇게 쭉 빛이 두꺼운 대기를 뚫고 들어오려면 원래는 산란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뚫고 들어오면서 산란이 된 붉은색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기를 구울 때도 이게 살짝만 데쳐서 먹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먹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끈질기게 오랫동안 굽는 바비큐가 예. 마지막까지 파티장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은 붉은색이 돼서 저녁의 노을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일리산란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린 요거는 파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반사를 하고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뭉게구름 같은 구름. 사실 흰색. 여름에는 그쵸, 흰색이죠. 여름에는 뭉게구름이지만 가을엔 거의 뭉게구름이 없는데 예. 구름이 하얀 이유도 산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름 입자는요, 전자기파 파장보다 훨씬 작은 그런 입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름의 경우에는 레일리산란이 아닌 미산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입자 크기가 파장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비스무리할 때 생기는 산란인데, 자, 구름 입자들은 당연히 이제 수증기가 응결한 상태잖아요.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균일할까요? 조금씩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예. 그래서 어떤 입자는 파란색을 산란하고 어떤 입자는 붉은색을 산란하고 어떤 입자는 뭐 노란색을 산란하고 이런 것들이 섞입니다. 그래서 흰색이군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섞이다 보니까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유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볼 때 우리 지구의 대기 때문에 흰색, 붉은색, 푸른색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된 이유가 그 대기의 구성 때문인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계 행성에 만약에 가서 거기에서 천체를 봤다, 하늘을 봤다 그러면 그 행성의 대기에 따라서 하늘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기의 조성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두꺼운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화성에 가면 화성에서 하늘을 보면 무슨 색깔일까요? 화성의 하늘은 이제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나오지만 예. 사실 불그스름하게 보이게 됩니다. 오. 화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화성은 중력이 약하죠. 그리고 대기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이 불고 모래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 예. 안 가라앉아요. 황사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을 하늘이 더 파란 이유도 어떤 거냐면 이런 잡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적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파랗게 채도가 높게 느껴지니까 더 높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 그런데 화성의 경우에는 사실 모래 폭풍 때문에 붉고 뿌연 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레일산란이 아니고 먼지 때문에 나타나는 아까 구름이랑 비슷한 미산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붉게 보이는데요. 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대신에 화성의 경우에는 예. 노을의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이야. 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자, 노을이 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도가 낮아지니까 태양빛이 화성의 대기를 두껍게 통과를 해야겠죠? 네. 아까 어떤 색이 환란된다고 했냐면 지구랑 다르게 화성의 경우엔 미산란이기 때문에 예. 붉은색이 산란됩니다. 어. 근데 지구랑 똑같아요. 붉은색은 다 산란돼서 사라졌어요. 예. 그럼 나머지 결국에 우리 눈에 도달하는 거. 화성에 있는 우리가 보는 노을의 색깔은 붉은색이 없어진 푸른색 노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작가님이 지금 제가 보이는 모니터 앞에 화성의 푸른 노을이라고 한번 보여주셨는데, 야, 진짜 신기하네요. 혹시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신기한 화성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바다가 파란 이유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생각 어렸을 때부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바다가 예. 왜 파랄까? 파란 하늘을 반사해서일까? 사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정말 먹구름이 낀다는 바다가 절대 파랗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물 색깔이 파란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물 색깔이 파란 건 아니고 이 경우도 빛이 산란하기 때문인데요. 욕조에 물 채워보시면요. 별로 몇 센치, 한 50cm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살짝 벌써부터 푸른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자, 하늘이 파란 이유는 태양빛에 의해서 파란색이 산란돼서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꽉 차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물은 조금 다릅니다.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물은 붉은색 빛을 자기가 흡수를 해요. 파란색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말하자면 에너지로 받아들입니다. 데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을 흡수하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색은 그냥 말하자면 산란돼서 반사해버리겠죠. 흡수가 잘 안 되는 색이 무엇이냐면 그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게 우리가 푸른 바다를 얘기할 때 푸른색을 흡수하지 못해서 반사해서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나무도요 푸르다 혹은 뭐 녹색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고 눈 건강에 좋은 색깔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녹색이 필요가 없으니까 반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바다가 파란 이유도 바다는 파란색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결국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대기와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 눈에 비춰지는 대로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공활한 가을 하늘,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뭐 경제 쪽에서는요. 계절 4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계절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어느 계절을 꼽을 것 같으세요? 여름이 아닐까요? 왜요? 여름은 그냥 꼽았군요. 바캉스도 가고 돈을 좀 이렇게 쓰는 곳이 아닐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제일 싫어해요. 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사실은 가을이에요. 왜냐하면 전월 대비 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증가율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계절은 거의 항상 가을이거든요. 이유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름은 뭔가 돈 쓰기 위해서는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다녀야 되는데 더워요. 장마도 있죠. 덥죠. 그러다 보니까 5개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 맞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여름철 되면 다 해외 여행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름 특수 여름 성수기 이런 게 없는 업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비도 그쳤으니까 이 푸른 하늘도 보고 그리고 주변에 단풍 구경도 가고 빨리 5개 활동해야지 하면서 바깥으로 다니기 시작한 가을을 대부분의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기다리고요. 그리고 이 가을에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다른 요인들도 좀 있어요. 또 가을은 뭐냐 하면 이사철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사철이라는 건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일순간 한 번에 동시에 바꿨던 시점들 대부분 이사 갈 때 바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또 가을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을 되면 계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옷을 사야. 그렇죠. 이제 백화점 가서 이제 동절기 준비하기 위해서 옷 좀 장만해보자라는 시점이 이제 가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름은 옷도 그냥 얇고 한 벌이면 되는데 위에 네. 티셔츠 안 하면 되는데 가을부터는 뭔가 좀 많죠. 맞아요. 바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가을을 가장 기업인들은 선호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약간의 음모론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을이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놨던 가을옷 다시 꺼내 입어야지 해도 되는데 그렇죠. 굳이 이번 가을에 맞아서 하나 더 사야겠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기업인들이 해야 될 의무잖아요. 뭔가 주머니 털어서 뭐래도 이번에 하나 장만해야 돼라고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하면 패션 업계에서 지정한 올해의 색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올해의 가을 유행 패턴. 예를 들어서 나팔 바지가 유행한다라든가 우리 코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단추가 좀 떡볶이라고 불렀던 단추 기억하시죠? 덤플코트. 예.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든가 뭔가 새로운 화두를 꼭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그게 거예요. 신기해요. 유행은 대중들이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대중들이 아직 입기 전부터 올해는 이게 유행할 거다라는 걸 예고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패션 업계 분들이 올해의 색깔이라든가 올해 가을의 색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하기 위해서 미국의 색채 연구소인 팬톤 이런 곳에서 지정한 올해의 색깔은 뭔지 이번 시즌의 색깔은 뭔지를 매번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런웨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 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또 차용해서 이번 색깔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이라는 건 여러 기업들의 의도적인 어떤 노력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5개 활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경제 분야에선 가장 선호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팬톤의 올해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네. 매년 확인하거든요. 네. 그 색깔로 사는 거를 조금 꺼려합니다. 왜요? 올해 그걸 샀으면 내년에 입게 되면 작년 거잖아라고 알게 되잖아요. 네. 원래 이제 클래식을 사야 제일 흔한 걸 사야 그러니까 항상 모나미 톤으로 저는 예. 블랙 화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지독한 생각도 해봤어요. 한 10년 지나면 다시 이 색깔이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제 체형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그 색깔을 아주 미묘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올해는 찐 분홍이 올해의 색깔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찐 분홍도 사실은 우리 색깔 그 도표를 보면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을에 대한 과학과 경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도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PB네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PB 상품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프라이빗 브랜드를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유통업체가 직접 만든 제품을 PB라고 말씀 주시면서 왜 가격도 저렴한지, 그리고 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PB 상품에 더욱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PB 상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난주에는 이제 마트에서 매일 보는 이 PB 상품이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고 왜 좋은지 주로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PB 상품의 이면에 이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힘싸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다 마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PB를 둘러싼 기업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뒤에 더 큰 판이 있는데 예. 그거를 한번 오늘 더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마케팅력 그리고 기획력 여러 가지가 저는 떠오르는데 어디서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PB 상품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PB 상품과 데이터가 무슨 상관인가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은 납품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 하는 게 일이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런 힘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유통기업이 거의 좀 우위에 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힘이 바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품 산업을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브영 같은 유통업체를 이용하잖아요. 뭐 이제 화장품을 사야겠다면 유명한 데 가겠죠. 그러면은 보통 회원 가입을 하면 포인트 같은 거 적립해 주니까 이제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업은 제가 물건을 사가면 남국민이 언제 어떤 제품을 샀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유통업체는 남국민의 피부 타입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 제품을 자주 사는 걸 보니까 이런 성분이 잘 맞나 보다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보다 제 피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잖아요. 유통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유통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사람들이 이런 걸 찾더라. 그리고 언제쯤에 화장품을 다 쓰더라. 재구매를 하더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비해서 제조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통업체다 납품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개 보내주세요 하면은 만들어서 보내는 게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발주하는 양만 보고 그냥 이거 잘 나가는구나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누가 쓰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서 이 PB 상품을 얘기하는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데이터의 유무가 PB 상품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통업체의 데이터가 보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겨울이 많이 춥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옛날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분이 들어간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을 이만큼 사더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 그러면은 보통은 물건을 이제 발주를 넣는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발주를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들어서 팔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직접 만들기보다는 잘 만드는 회사를 하나 찾아서 자기들 브랜드만 붙여서 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는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PB 상품이 탄생을 하는 건데, 사실은 PB를 낳는 산파 역할을 하는 건 데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일종의 이런 거네요.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가 언제 얼마큼 살지 알고 물건을 만드니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판을 보고서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은 제조업체는 지상에서 어렵게 산 넘고 물 건너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그런데 유통업체는 비행기나 드론을 타고 슥 날아다니면서 전장의 상황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싸움의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판세가 훤하게 보이니까 지상에 있는 제조기업한테 이제 무전을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제 지휘를 하는 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조업체랑 유통업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맞는데, 원래 지금까지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유통업체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그냥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이제는 그냥 마치 부하를 부리듯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끝까지 간 게 PB 상품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유통업체가 뭐 소비자의 트렌드라든가 상황까지 면밀히 알고 있다 보니까 직접 제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진짜 제조업체들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예.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제조기업들은 보통은 뭐 시장 조사 같은 걸 많이 하긴 해요. 소비자들 몇 명 모아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통기업한테 완전 종속되겠다 해서 차라리 내가 직접 내 물건을 팔자.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기업이 직접 물건을 파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비고 햇반 같은 이제 상품을 이제 식품을 파는 기로 유명한 CJ 같은 경우는 원래는 대형 마트 채널에 납품을 하는 게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직접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요. 원래는 B2B,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가지고 기업 대 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아. 손님에게 직접 하는 쪽으로 제조기업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기들의 이제 자구책을 찾는 건데요. 이렇게 자체몰을 운영하면요. 일단은 수수료를 떼이지가 않죠. 유통기업한테 주는 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떼이지 않아도 되고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남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객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어떤 걸 사가는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상품도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시도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단순하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PB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온 상황인데 제조사 중에 일부가 우리 그러면 자체로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래라고 하면 이 회사들부터 손을 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너희 물건은 매대에서 아래로 놓을 거야? 아니면 매대에서 아예 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조 대 제조, 유통 대 유통 이렇게 새로운 싸움으로 불거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물건 잘 만드는 회사는 물건 만들고 예. 잘 파는 회사는 잘 팔고 이렇게 분업하는 게 시장 경제 작동 원리잖아요. 분업. 예.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반대로 모든 걸 다 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데이터와 자본의 힘이다. 근데 그거로 무장한 유통이 PB라는 천병을 내세워서 시장을 넘어섰고 네. 그거에 대한 반격으로 이런 난전이 벌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통업체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네. 우리의 이제 자기들 주도권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CJ와 쿠팡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네. 제조와 유통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비고 햇반 같은 인기 많은 제품이 지금 쿠팡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힘싸움의 결과인 겁니다. 이렇게 납품을 좀 싸게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는 그럴 거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자체물로 열심히 팔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쿠팡에선 반격을 하고 있냐? 예. 햇반을 안 팔아? 그러면은 우리는 실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해서 우리 브랜드 붙여서 더 싸게 팔 거야. 그러니까 PB가 반격의 상품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당신들 물건 빼도 우린 PB 팔아서 맞서겠다. 그러니까 PB를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소비자들은 잘하면 물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좀 전에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 PB 상품이라는 건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무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 PB 상품이 무조건 유통기업 입장에서 장점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단점은 없습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너무 무거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회사가 무겁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요즘 비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를 하나를 꼽자면 사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이 플랫폼만 붙어도 수익은커녕 적자만 보는 회사도 뭐 1조, 10조짜리 회사가 되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인기를 끈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 자리만 잘 잡으면 쉽게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가운데 있어서 판매자랑 소비자를 모이게 하고 둘이서 거래를 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만 모이게 되면은 수수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제조기업들은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 그럼 그거 다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데 플랫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도 없고 조금 물건이 덜 팔려도 다른 물건들 팔리면 또 수수료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가벼운 모델. 그래서 자본 경량화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PB가 등장하면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체질이 달라지는 건데 PB 상품을 만들면 즉 제조에 도전하면 플랫폼만 하다 때는 뭐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위험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려면 뭐 빚을 내서 설비 투자도 하고 예. 물건도 많이 찍어서 안 팔리면 재고도 떠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PB 상품을 팔기 시작하면 일단 매출은 빨리 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수료는 몇 퍼센트 그것만 매출로 잡히지만 물건은 팔면 그 원가가 그 가격 전체가 매출이니까요. 예. 그래서 매출 수익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숫자만 커지고 좀 빚 좋은 개설고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PB 상품 시작하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크게 뻥튀기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장이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들이 이런 식으로 PB로 매출을 확 키우는 일종의 기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기업은 당초에는 수수료만 받고 굉장히 편리한 사업 모델을 하다가 점점 무거운 회사로 변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익이 나기는 하는데 매출이 훨씬 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다 보면 빚을 져야 되니까 부채도 늘고 또 생산 장비를 들여놓을 경우에는요. 이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만히서 재무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PB가 마치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당장 뭐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되고 숫자는 좋아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그 기업이 원래는 시장의 최고 인기 스타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저 그런 여러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함정에 PB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PB가 가진 단점도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험도 있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요. 이건 스타트업보다 더 큰 회사들에게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독과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1등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기들의 PB 브랜드 27개를 폐기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잘 안 팔렸나? 인기가 없었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물건이 잘 팔리던 인기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를 없애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보면은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오히려 이게 독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는 여러 회사의 납품을 받아서 그거를 공정하게 판매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존 같이 큰 유통회사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작용되겠죠. 아마존 너네 맘대로 이렇게 반칙하면 안 돼. 심판이 더 잘해야지 하는데 문제는 PB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심판이 이제 선수로 뛰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싸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싸게 만들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에다가 아마존이 노출시켜 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반칙 아니냐? 심판이 이런 게 어딨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차라리 그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PB를 없애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PB 상품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가성비든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선택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규제하는 거 이게 맞는지 또 규제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듣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얘기 듣다 보면은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반칙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맨날 큰 유통업체가 싸게 만들면 그 회사만 돈 벌면 되겠냐.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PB 너무 싼 거 보면은 너무 좋다. 솔직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런 경쟁을 저해하는 것 자체, 즉 PB를 첨두로 이런 경쟁사들을 내모는 작업 자체가 문제인 것이냐.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데이터의 본질적으로는 데이터의 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의 물건을 팔면서 그 데이터를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 그러면 뭐 너희가 PB를 싸게 만드는 건 좋아. 그런데 그 PB 뭘 보고 만드냐 이거예요.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 우리 물건 데이터를 사실상 훔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플랫폼에서는 PB 제품이 그 잘 팔린 입점사 제품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아. 가격이 한 10,000원 싸다. 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정말 반칙인 것 같다. 소상공인 죽이기다. 결국은 데이터 도둑질이다. 라는 비판이 따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많은 산업군에서 이렇게 PB와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 PB 상품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인더스트리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조 기업들이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화장품 업계. 사실 우리가 화장품 브랜드는 많지만 네. 사실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는 소수의 한두 회사가 거의 대부분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회사 회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왜 자체 상품,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PB 상품이 될 텐데 그렇죠. 그거 왜 안 만드세요? 라고 했더니 많은 그 화장품 제조사들이 나에게 화장품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는데 내가 그들의 경쟁 상품을 하나 만들면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찾아오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그 회사를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은 이 몸에 직접 바르거나 그렇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은데 그 정도 회사 정도 되지 않으면 이런 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제를 통과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맞습니다. 결국 제조사들도 나만의 노하우를 구축하는 게 그렇죠. 살아남는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PB 상품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있는지 2주 동안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펙스의 여우가 시집가는 날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또 오늘 간간히 비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우가 시집가는 날을 우리가 흔히 여우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